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발표됐던 CPI 지수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돌긴 했지만 범위 안에는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지수도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장 초반 이후로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해지는 시장입니다. 오랜만에 빨간불을 켠 시장 속에서 기분 좋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만큼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마감까지 이 주가들이 어떻게 변동될지 예의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내마녀의 날 이후에 증시가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 변화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일은 코스피 시가총액별 지수 정기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는 날인 만큼 이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역외 3대 수출국으로 수입국으로 부상했다라고 합니다. 수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한국무역협회가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EU 수출시장 호조 품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밝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EU의 역외 수입은 지난해 대비 8.6% 감소했지만 대한국 수입은 10.7% 증가해 최초로 일본과 러시아의 수입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EU의 역외 수입국 순위를 보면 중국이 1,881억 달러, 미국이 1,238억 달러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은 264억 달러로 7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영국이나 스위스 등 유럽 지역의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 4위와 5위는 일본과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한국의 대EU 수출국도 3.5%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13% 감소한 상황에서도 대EU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출 효자 품목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자동차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이었습니다. EU의 대한국 수입 품목 중 2차 전지 소재는 양극재가 107%, 흑연과 전해액이 190%, 바이오 의약품은 91.3% 등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액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차 전지의 경우 EU의 역내 생산이 추진되면서 폴란드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소재 수출은 확대된 반면 완제품과 부품 수출은 둔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대EU 수출액은 2018년 1월에서 7월 대비 올해 1월에서 7월 양극재 64,783%, 분리막이 777%, 음극재가 3,350% 등으로 폭발적으로 뛰었습니다. 완성차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로의 전기차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요. 부품의 경우에는 차종과 관계없이 이용되는 셰시와 타이어 등의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EU
대EU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모두에서 헝가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신규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창업 기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수치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특히나 부동산 업에서의 창업이 크게 감소했다고요? 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은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65만 504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부동산업의 창업기업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신규 창업은 작년 동기 대비 47.3%나 급감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은 58만 1,794개로 작년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증가했던 부동산 창업은 전체 창업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점차 그 비중이 작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창업 기업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업에서 좀 증가세가 나타났을까요? 네, 코로나19 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우선 숙박과 음식점업이 18.3%, 개인 서비스업은 10.1% 등의 부문에서 작년 대비 신규 창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엔데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소매업 창업기업은 가장 많은 23만 8,279개로 3.4% 늘었습니다. 온라인 소비 확산과 통신 판매 중개 플랫폼 발전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업 중심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예술과 스포츠 여가업과 교육 서비스업도 각각 8.4%, 7.6%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금리와 원자재 상승, 투자 축소, 수출 감소 등으로 제조업 창업기업은 작년보다 11.6%, 금융 및 보험업 창업기업은 33.4% 감소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업은 3.4%, 기술기반 창업기업도 4.6%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말에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풍, 제지 등 신규로 편입할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증권업계에서 최근 이런 분석 조사를 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 신규 편입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영풍제지와 사마알미늄, TCC 스틸, HD 현대일렉트릭, KG모빌리티, 덴티움 등 6종목을 꼽았습니다. 이들 종목은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주가가 급등해서 시가총액 규모 등 편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코스피 200에서 편출이 유력한 종목으로는 지누스, 쿠쿠홈시스, 한섬, 현대홈쇼핑, 보령, 태광산업 등이 언급됐습니다. 국내 소비 부진으로 소비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서 또 다른 변수는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DX와 LNF의 상장 시점입니다. 올해 11월 22일 이전에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야 12월 정기 변경 시점에 특례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인 포스코 DX와 LNF가 이전 상장 뒤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코스닥 150에서는 자동으로 편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이후에 역의 3대 수익국이 된 우리나라 소식부터 코스피 200 지수의 정기 변경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8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3.7% 상승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0.29% 상승했고요.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해 현재까지 1%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만호의 날인 만큼 변동성 체크하시면서 끝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철강, 금속, 전기, 전자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오늘 2,544선에서 시작해 기분 좋은 상승 곡선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97% 상승한 2,55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만이 강한 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4,377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263억 원, 209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반도체, IT 업종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차 전지 대형주들 강한 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살펴보면요. 888포인트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51% 상승한 89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909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1,484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조사 업체가 초전도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오창 방사광 가속기를 중심으로 글로벌 R&D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방사광 가속기가 초전도 현상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분석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국내 연구진이 LK99 재현 실험을 진행했으나 이 실험에서 초전도성은 확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 델타테크 오늘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덕성 오늘 25%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키면서 1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남 오늘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2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관련주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소식에 우려감이 커지면서 어제 비료 관련주, 요소수 관련주 일제히 상승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한번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비 5.81%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15%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은 다시금 하락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누보도 1.8%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체시스도 1.5% 넘는 하락세로 1,412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해외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과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사인 얼티엄캠 1차 공장과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 전반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해외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 전반이 화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GM의 이제 얼티엄캠 1차 공장에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과 함께 그룹주 전반의 주가 양상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포스코 DX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이제 자동화 설비 관련된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GM이 지금 캐나다 이제 퀘벡에 양극재 합작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합니다. 거기 1차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500억대에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생산 시설의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상당 부분 이제 그 힘을 쓰고 있다 보니까 생산 시설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광양 지역 내에 관련된 이제 설비가 많이 이제 증설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 포스코 DX도 관련된 분야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의 이제 제철소 관련돼서 무인 자율 주행 관련된 이제 물류 이동 서비스 시스템도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신설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스마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상장 이전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포스코 그룹 전체가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잠깐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 2차 전지주 전반도 오르고 있고 오늘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서 더욱더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구동 모터 코어를 좀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제 현대차 그룹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업체와 이렇게 협약을 좀 맺었다는 부분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구동 모터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의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계약을 한 게 현대차와 어제 이제 계약한 게 353만 대 규모의 이제 차량의 그 전기 모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 계속 그 전기 구동 모터 코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에만 공급할 물량이 1,038만 대. 그러니까 36년도까지 1,038만 대 정도의 이제 구동 모터 코어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이제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요. 현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공급하는 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벤츠, GM에도 지금 전부 다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량이 늘수록 관련된 이제 구동 모터 코어 시장의 강자로 좀 등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구동 모터 코어와의 이제 강점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그룹 내에 이제 그 포스코와의 이제 연결성이 부각이 되면서 경쟁력을 좀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구동 모터 코어에 들어가는 무방향성 강판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강판을 만드는 게 국내에서 포스코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이 강판의 품질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구동모터 코어와 관련돼서 매출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도까지 글로벌 구동모터 코어의 이제 생산 능력을 연 500만 대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중국, 유럽, 북미 등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여러 지역의 이제 생산 시설이 이제 공장이 이제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구동모터발 이제 전기차 부품발 그런 이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뿐만 아니라 특히 원래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분야의 이슈가 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뭐 미얀마 가스전이 뭐 대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이제 가스전 개발을 위한 광구를 탐사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광구가 상당히 이제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에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채굴 관련된 분야가 이제 좀 더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LNG 가격도 쉽게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올해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조금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조금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한꺼번에 다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조정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 좀 호재가 좀 더해지고 있죠. 미국 내에서 블루 암모니아 생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으로 볼 수 있는 CF 인더스트리즈와 협력을 하면서 제철과 또 수소 발전 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그 전에 그린 수소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 기업이 앞으로 황제주에 등극할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수소환원 제철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제철을 만들 때 이제 그러니까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석탄을 대신해서 이제 수소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이제 현실화돼서 상용화로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철 이외에 신사업 관련된 분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보시면 지금 뭐 탄소 중립 관련된 이제 로드맵이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감축 목표나 감축가 이런 탄소를 많이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신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수소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뭐 전반적인 주가가 이제 상승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광물에서 소재까지 이제 일괄 생산이 가능한 업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 같이 이제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그 급등을 한 이후에 좀 옆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좀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식되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 포스코가 이제 신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분야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네.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 그러면 여전히 제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철소 중에서 가장 높은 PER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US 스틸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신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PER이 6배 정도에 6배 정도 된다라고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포스코의 PER은 1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비해서 과연 포스코가 2배 이상의 PER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포스코가 황제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스코가 제철 기업이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확신을 외국인한테 심어줘야만 주가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가에 대한 기업 평가도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간 좀 장기 침체의 길을 겪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디스플레이주가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하락을 보였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IT 산업이 계속 부진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특히 이제 거기에다가 중국의 이제 LCD 관련된 사업이 상당 부분 이제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던 것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었던 게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발매가 되면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아이폰에 대한 이제 사용금 공무원이나 이제 국영 기업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아이폰 사용을 이제 금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락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급락에 대한 아마 반발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오늘은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매출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향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OLED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클 거냐라는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중소형 OLED에 대한 부분 판매가 좀 부진한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TV 관련돼서 대형 OLED TV가 많이 팔려야 LG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현재 상황에는 좀 대형 OLED TV의 판매가 좀 부진한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과연 OLED의 TV가 얼마만큼 잘 팔리느냐, 그게 향후에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은 그간 정말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이폰의 판매량과 그리고 대형 OLED TV에 대한 판매량도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또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하면 사실 뭐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증권가의 시각을 살펴보면 4분기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점유율 측면을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온도차가 큰 상황인데 그럼 하반기에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디스플레이 업체가 뭐 우리나라에 2개의 회사인데 하나는 상장사고 하나는 비상장사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상장사인 LG 디스플레이에 사람들이 많이 더 신경을 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일부 그 증권사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런 이제 써져 있는 리포트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이후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폰 15에 대한 납품 물량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이제 그 경기, 특히 이제 IT 관련된 그런 이제 소비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아마 내년 이후에는 이런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에 실적이 뭐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OLED TV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OLED TV를 이제 생산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OLED를 만들긴 하지만 그 물량을 다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LG에서 OLED를 받을 것이다라는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에서 OLED 패널을 그러니까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LG 디스플레이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장용 이제 패널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고급 프리미엄 제품, 자동차 제품, 그다음에 전기차에 OLED 패널에 이제 그 적용이 뭐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는 뭐 이런 패널이 뭐 단순 TV용뿐만 아니라 OLED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패널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매출의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 기대감은 있지만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가 하락보다는 옆에서 횡보한 이후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점에서 매수하는 뭐 큰 무리 없을 것인데 그러면 저희 오늘 뭐 포스코 쪽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이제 OLED 라인을 확장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확장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소재 부품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OLED 패널이 증가할수록 소재에 관련된 부분 관련주들이 아마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덕산 네오룩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OLED 이제 유기재료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매출도 뭐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하반기 이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OLED를 뭐 확대 이제 매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OLED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OLED가 많이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OLED 패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도 아마 상반기보다는 좀 더 증가폭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옆으로 계속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매매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43,000원 정도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는 5만 원, 손절은 38,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9월 시장 사실 좀 쉴 만큼 쉬었다고 봐야겠죠. 지지부진한 시장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반기 업종별 어떤 대응 전략 짜야 할지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9월 시장 월 초부터 그다지 흐름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그 예상보다도 흐름이 많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테마주의 변동성을 제외하면은 주도하는 sek터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사적 어떤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시장에서 1년 12달 중에 9월 달이 제일 안 좋았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어쨌든 9월 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네. 사실 9월 26일이죠. 9월 26일 날 이제 2차 전지주의 어떤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네. 우리나라 어떤 주식시장을 갖다가 2차 전지 섹터가 주도를 해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방향성을 완전히 잃은 모습이에요. 이제 테마에 따라서 흔들리는 시장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초전도체가 반짝하다가 그다음에 네. 맥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비만 치료제, AI 의료, 로봇주들 비롯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테마 따라서 어떻게 춤추는 시장 자체가 됐는데 이걸 좀 매크로적으로 살펴보면 좀 그런 대로 좀 이해가 가요.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의존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굉장히 가팔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예상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반대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 정도가 큰 나라들, 사실 뭐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 이제 그 주식시장은 흔들리는데 그 개인들의 어떤 유동성, 저번에 이제 하늘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지만 초과 유동성이 초과 저축이 100조를 넘었다, 우리나라 가계. 그 돈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테마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요 최근에 어떤 그 중국 경기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약간씩 반등의 조짐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정부의 경기 이 부양책들이 서서히 좀 들어맞아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중국 경기가 약간 반등을 시작할 조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동안 흔들렸던 각국의 주식시장들이 약간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뭐 이제 테마수에 따라 춤추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뭐 8월 시장에서도 대형주의 상승이 좀 많이 부진했고 오히려 중소형주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 네네네네. 싶습니다. 그런데 9월 장세에서도 사실 이런 흐름이 좀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사실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펴봐도 좀 6거래 연속 팔자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왜 코스피는 사실 올해 오른 게 한 13%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정을 겪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 30% 언저리에서 사실은 그 수익률을 갖다가 거뒀으니까 네. 코스닥 쪽이 훨씬 난 어떤 수익률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스닥 업종은 비교적 이제 그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기술주 위주로 이제 많이 편입이 돼 있잖아요. 2차 전지 섹터의 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많이 편입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대형주들이 편입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둔화의 어떤 영향을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 회사를 비롯한 IT 회사들, 그다음에 화학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철강 회사들 등등등등.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나쁘니까 이런 어떤 대형주들이 힘을 갖다가 굉장히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반등의 조짐을 사실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대응 전략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네. 실적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이 사실은 올 4분기 시장을 갖다가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중국 시장의 영향을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실 좀 상반기를 주도했던 섹터라고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는 또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출시되기도 하면서 사실 또 2차 전지도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한 오늘 장에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ETF까지 출시가 된 만큼 앞으로 2차 전지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KB에서 나왔죠. 네.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타이밍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정의 어떤 마무리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이는 거는 양극재 수출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물론 렉 효과, 그러니까 시차 효과는 약간 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래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현재 2차 전지 수출액 자체는 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판가는 하락을 했죠. 리튬 가격 네. 하락 때문에. 그렇지만 Q가 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조정의 마무리 국면을 알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를 비롯한 이런 것들의 모멘텀이 이제 사실은 좀 부재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 수주액을 빼고 나서도 사실 뭐 SK온 쪽의 그 캐나다 퀘벡 쪽에서의 어떤 그 증설이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의 거래 재개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의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4분기부터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주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라 해외 배터리사들에서 계속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ETF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방향성 투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보합세를 보이게 되면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계좌에. 그거 뭐 자세한 얘기는 사실 뭐 한 10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영역. 왜 그런가는 네. 그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그냥 앉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버스 ETF니까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한 방향으로 계속 카란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이익이 보장되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ETF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2차 전지의 어떤 조정의 마지막을 지금 갖다가 여러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단계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특히 KB증권 입장에서는 물론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지만 네. 이미 왜 이런 섹터에 대한 어떤 인버스를 네. 갖다가 출시한 거는 우리나라 섹터 인버스를 출시한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네.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추종하는 것들은 있지만은 어떤 특정 섹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기존의 2차 전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어떤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온라인 같은 데서는 KB증권 계좌를 갖다가 딴 데로 옮긴다 뭐 이런 어떤 운동들도 벌어지고 있는 네.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공매도는 뭐 당연히 늘었죠. 공매도가 늘었지만 공매도가 늘은 만큼 언젠가는 그 숏 커버링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투심이 좀 약간 달라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2차 전지주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과거에 빚어졌던, 그러니까 7월 중순에서 말까지 빚어졌던 숏 스퀴즈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공매도 지금 이렇게 잔뜩 친 뭐 세력이라도 세력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그때 못지않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ETF 출시 시점이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제 2차 전지주 자체는 뭐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인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섹터로 좀 넘어가서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네. 자동차랑 뭐 반도체 쪽에는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사실 편식 현상은 과거에도 좀 일어났었던 네네네. 패턴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가 좀 반등할 것을 베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살펴보면 미중 갈등 속에서 뭐 K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을 봤을 때 업황 자체는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누가 뭐래도 구조적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뭐 안 필요한 부분이 없죠. 인공지능은 물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등등등 해서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같은 네. 경우는 앞으로 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들이 더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섹터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구조적 성장주의임과 동시에 아주 심한 네. 경기 민감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저점을 갖다가 확인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네. 근데 저는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반도체 그 흐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네. 일단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걸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국 경제 자체도 사실은 OECD 경제선행지수라든지 통계청의 뭐 그 순환 변동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경기선행 변동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아니면 중국 경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저점을 이미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이제 그걸 보고서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돼서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우려하는 게 사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들이 네. 분명히 있죠. 단기적인 그런 우려들은 뭐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양산 기술을 갖다가 미국이 버릴 수가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배척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만큼 그런 국가가 없는 만큼 한국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압박, 어떤 경제는 네. 사실은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5월, 10월까지 그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중국 반도체 반입을 갖다가 1년간 유예를 했고, 올 10월이 되면 이제 네. 끝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또 한 번 연장이 될 거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계속할 거고요. 특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거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거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지금 중국에서 사실은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생산 어떤 역량 네. 이런 것들은 국내로 돌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장기적으로 놓고 와서는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뭐 단기적,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 어떤 직격탄을 가하는 네. 그런 어떤 제재 조치를 미국이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고 보시고요. 거기에 또 미국 역시도 우리 반도체 기술을 바로 좀 배제를 하긴 어려운 만큼 제재가 뭐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선주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평론가님. 사실 조선주의 경우에도 뭐 장기 호황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뭐 신종성과 지수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 이게 주가가 발맞추게 될지 저도 참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신조성과 지수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새롭게 만드는 네. 그 선박의 가격 이걸 네. 갖다 지수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174.05 수준이라 해서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게 2007년 수준이에요. 그래 2007년하고 네. 지금 2023년이니까 네. 몇 년이 지났어요. 너무 많은 15년 이상 시간이 지났지 지났네요.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물가 상승은 얼마나 됐을 거며 그렇죠? 인건비는 네. 또 얼마나 올랐겠어요. 근데 신촌성과 지수는 그 모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 지수가 약간 이거보다는 높아요. 네.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그리스의 뭐 이런 쪽에서 주문하는 어떤 상선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마진이 박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가령 뭐 지금 LNG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군사용 선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비교적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진이 어느 정도 남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려야 될 거는 또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슬롯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은 더 받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이게 일감이 밀려 있지만 그럼 왜 조선주가 못 올라가냐라는 걸 갖다 투자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히 노동 집약적이고 중고장대형이고 따라서 이 얘기는 뭐예요? 중간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만약에 오르게 된다라면 변동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원래 자신들이 계획했던 어떤 마진 자체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네. 그걸 갖다가 모멘텀으로 장착하지 않는 한 사실은 이게 그 조선주가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주도주가 될 가능성 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는 네. 좀 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마 괜찮은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군사용, 뭐 네. 잠수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군함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진이 좀 많이 남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 3사 중에서 그쪽에 좀 특화된 회사들 네. 뭐 이런 쪽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조선주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뭐 그런 거는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조선주 중에서도 약간 군사용을 좀 하는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예. 일단 완전히 새로운 모멘텀을 장착하기 전까지는 조선주의 주가 양상에는 약간 물음표가 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사실 9월 시장 자체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사실 네네.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아 오늘 우리 시장 너무 아쉬운 흐름입니다. 이런 네네.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네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9월은 제가 9월 달에 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했을 거예요. 네. 준비하는, 그러니까 4분기를 준비하는 달이 아무래도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견해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적과 향후 성장성의 함수다. 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가 막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다음에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성장성도 앞으로 그리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섹터들에 일단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분명히 미래에는 성장할 거야. 근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실적 흐름 자체가 안 보여. 근데 실적 계산이 예상되는 섹터가 있죠. 네. 오늘 제 말씀을 드렸다면 두 가지 섹터가 어느 섹터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 섹터 중에서 조정이 충분히 일어난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실 현금을 비축해 놓은 다음에 뭐 지금 이제 9월도 거의 끝나가는 단계지만 서서히 네. 조금씩 바스켓에 닿으면은 시간이 사실은 이익을 보장해 줄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뉴스가 나와 있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략해 볼만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에서도 강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는 덕산 네오룩스를 짚어주셨는데요. 전방 사회 회복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월 증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조정 속에서도 답은 실적과 성장성이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